또 도구 자랑하나 봐. 너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메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국계 친구 메이는 6학년 때부터 소피아를 괴롭혀왔죠. 처음엔 사소한 말장난으로 시작했어요. 너희 엄마는 왜 한국인이랑 결혼했어? 김치 냄새 난다라며 놀리곤 했죠. 점점 괴롭힘은 심해졌어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캐서린 하퍼입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부교수직을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올리게 된 것은 우리 조카 소피아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뇌와 신경계의 발달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아동기의 뇌 발달과 예술 활동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죠. 제 연구실에서는 그림 그리기나 음악 연주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제 연구와는 조금 다른, 더 특별한 경험에 관한 거예요. 소피아는 제 언니 엘리자베스와 한국계 미국인 매튜 김의 딸이에요. 15살인 소피아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죠. 특히 수채화로 그리는 자연 풍경화는 정말 프로 못지않았어요. 보스턴 미술학원의 영재반에서 공부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왜소한 체격의 소심한 성격이라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목소리도 작았거든요. 게다가 혼혈이라는 이유로 종종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죠.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계 학생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때문에 더 힘들어했어요. 제가 주말마다 소피아를 데리고 보스턴 미술관에 데이트를 가곤 했는데요. 그때만큼은 소피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죠. 조용한 미술관 한켠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소피아의 모습은 마치 작은 예술가 같았어요. 신경과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소피아의 예술적 감각은 정말 특별했어요. 손끝의 섬세한 움직임과 색채를 다루는 감각이 또래와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미술관 큐레이터도 소피아의 재능을 알아보고 청소년 전시회에 참여를 제안했을 정도였죠. 소피아의 아버지 매튜는 보스턴의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예요.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직업이지만 손재주만큼은 소피아가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매튜는 항상 의사의 손과 화가의 손은 비슷해. 둘 다 생명을 다루니까 라고 말하곤 했죠. 한국인인 소피아의 할머니는 손주의 예술적 재능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주말마다 특별한 한식을 준비해 주시며 소피아를 응원하셨죠. 우리 소피아가 한국의 예술혼을 이어받았나 보다. 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올해 초 소피아는 처음으로 큰 전시회를 준비하게 됐어요. 보스턴 청소년 미술대회 출품작을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죠. 저는 그런 소피아가 너무 대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우리 소피아에게 큰 시련이 찾아올 줄은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제 연구실에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그때 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 소피아의 생명과도 같은 손을.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한 예술가의 꿈이 위기를 맞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특별한 문화적 치유법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변화된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3월의 미술 수업이었어요. 봄비가 창가를 적시는 조용한 오후였죠. 소피아는 다가오는 청소년 미술대회 출품작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수채화 도구들을 조심스레 꺼내고 있었어요.
독일제 윈저 뉴턴 수채화 물감 세트와 콜린스키 세이블붓은 소피아의 13번째 생일 선물이었죠. 아버지는 3개월 동안 주말 당직을 자청하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날 아침, 소피아의 방 책상 위에는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소피아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반짝이는 독일제 윈저 뉴턴 수채화, 물감 세트와 최고급 콜린스키 세이블 붓이 나왔어요. 프로 작가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도구들이었죠. 이건 너무 비싼 건데.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학교 미술 시간에 카탈로그에서만 보던 도구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소피아가 이걸로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정말 기대된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생일 파티를 했어요. 케이크를 자르면서 소피아는 계속 새 미술 도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할머니는 특별히 소피아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주셨고 저는 작은 이젤을 선물했어요. 첫 작품을 그릴 때의 그 설렘과 행복한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소피아에게 이 도구들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꿈을 향한 날개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병원 당직을 서며 모은 돈으로 사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또 도구 자랑하나 봐. 너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메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국계 친구 메이는 6학년 때부터 소피아를 괴롭혀왔죠. 처음엔 사소한 말장난으로 시작했어요. 너희 엄마는 왜 한국인이랑 결혼했어? 김치 냄새 난다라며 놀리곤 했죠. 점점 괴롭힘은 심해졌어요. 소피아의 도시락을 냄새 난다며 창가에 버리기도 했고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을 3개 던지기도 했죠.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대충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야, 이거 진짜 비싼 거래. 한 번만 써보자. 메이가 갑자기 소피아의 붓을 잡아당겼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거들었죠. 나도 써볼래. 이거 부러지면 얼마 나올까? 소피아는 본능적으로 붓을 지키려 했어요. 그 순간 메이가 붓을 확 잡아당겼고 소피아의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어요. 찌릿.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손가락을 관통했어요. 눈앞이 하얘졌죠. 손가락이 순식간에 퍼렇게 부어올랐어요. 보건실에서는 바로 병원에 가보라고 했죠. 아버지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MRI를 찍었어요. 진단은 충격적이었죠. 수지신경이 손상되고 인대가 늘어났대요. 의사는 최소 3개월은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신경이 손상되면 미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달로 예정된 청소년 미술대회는 물거품이 됐죠. 1년 동안 준비한 포트폴리오도 제출할 수 없게 됐어요. 미술 영재반 장학생 자격도 위태로워졌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상황은 더 끔찍해졌어요. 메이의 아버지는 중국 IT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시작부터 고압적이었죠. 우리 딸이 실수로 건드린 것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학폭위를 여는 건 과잉 대응 아닌가요? 메이의 부모님은 저명한 인권 변호사까지 동원했어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차별했다고 몰아가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역차별 문제로 언론에 제보하겠어요. 학교는 이 말에 바로 움츠러들었죠. 결국 봉합책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 서면 사과문이 오갔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손상된 신경은 사과문으로 치유될 수 없었죠. 저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손 재활에 관한 논문들을 뒤적였어요. 소피아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한국 논문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학교로 돌아간 소피아는 이전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붕대를 감은 손으로는 필기도 어려웠고 식판을 들고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미술 수업 시간이면 멀뚱멀뚱 앉아 있어야 했어요. 선생님이 구경이라도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더 가슴 아팠죠.
메이와 친구들의 태도도 변했어요. 이제는 노골적인 괴롭힘 대신 이제 그림도 못 그린대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죠. 가끔은 일부러 소피아 앞에서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소피아의 책상에 장애인은 미술을 포기하세요라는 쪽지가 놓여 있기도 했죠. 매일 밤 소피아는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이모, 난 이제 어떡하지? 라며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림이 전부였던 아이에게서 그림을 빼앗아간다는 건 영혼을 앗아가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하버드 의대 도서관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가운데 수지신경 재활에 관한 논문들을 뒤적이고 있었죠. 신경 손상과 손동작 회복, 미세근육 운동 치료법, 예술가를 위한 손 재활. 수십 편의 논문을 읽었지만 모두 비슷한 내용뿐이었어요. 캐서린, 또 늦게까지 있나? 늦은 밤 도서관의 불빛이 희미하게 켜진 가운데 김재원 박사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연구하는 한국계 신경외과 전문의였죠. 재원 박사는 저와 같은 건물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늦은 밤 불빛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렀나 봐요. 난 퇴근하려다가 불빛 보고 왔어. 이 시간까지 뭐 하나 했더니 재원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손을 다친 이야기부터 미술의 꿈이 위태로워진 상황까지. 재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잠깐만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연구실로 뛰어갔다가 금방 돌아왔어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조심스레 꺼낸 논문은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빛이 났죠. 젓가락 사용이 수지 신경 발달과 미세 근육 운동에 미치는 영향. 198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학교실 김진호 교수.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쓰신 논문이에요. 재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 연구에 바치셨죠. 한국의 젓가락 문화가 단순한 식사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으셨대요. 재원은 논문을 조심스레 펼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의 의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때 일본 의사들이 한국의 모든 것을 폄하하는 걸 보며 마음이 아프셨대요. 특히 젓가락 문화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의학 박사가 되신 후 한국 젓가락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데이터를 모으셨어요. 한국, 중국, 일본의 젓가락을 비교하고 각각의 젓가락을 사용할 때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을 분석하셨죠. 심지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는 서양의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과도 비교 연구를 하셨대요. 재원은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의 결론이에요. 한국의 젓가락은 단순한 식사도구가 아닌 손의 미세근육을 발달시키는 과학적 도구이다. 이 논문 덕분에 할아버지는 세계 의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으셨죠. 논문을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어요. 한국 젓가락은 다른 나라 젓가락과는 확연히 달랐죠. 한국 젓가락은 길이가 23cm로 중국 25에서 27cm과 일본 21cm 사이에 위치해요. 가장 큰 특징은 단면이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손가락과 닿는 부분이 평평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특히 스테인리스 재질은 적당한 무게감으로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죠. 중국 젓가락은 가장 길고 끝이 뭉툭한데 이는 큰 그릇에서 음식을 덜어먹는 중국의 식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대나무나 나무로 만들어져 가벼운 것이 특징이죠. 일본 젓가락은 가장 짧고 끝이 뾰족해요. 생선 가시를 발라내기 좋게 설계됐죠. 주로 나무로 만들어지며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나무젓가락은 표면이 마르기 전에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재사용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한국의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위생적인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답니다. 여기 보세요. 재원이 논문의 도표를 가리켰어요. 한국 젓가락은 음식을 집을 때 필요한 압력이 세 나라 중 가장 적어요. 그만큼 정교한 힘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특히 쇠젓가락은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까지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4,000년 역사의 한국 젓가락은 달랐어요. 적당한 길이의 납작한 모양, 그리고 미세하게 각이 진 끝부분. 이런 특징들이 가장 섬세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젓가락을 사용할 때 우리 손의 60여 개 근육과 30여 개의 관절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죠. 사실 우리 병원 신경외과에서는 비밀스러운 전통이 하나 있어요. 재원이 소근거리듯 말했어요. 레지던트들이 수술 전에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연습을 한다는 거죠. 서양 의사들은 이해 못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재원 박사가 논문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최신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페널실베이니아 의대의 신경외과 팀이 2023년에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였죠. 여기를 보세요. 정말 흥미로워요. 재원이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그들은 3년 동안 250명의 외과 의사들을 추적 연구했어요. 동아시아 출신 의사들과 서양 출신 의사들의 수술 성과를 비교한 건데 특히 젓가락 사용 숙련도에 따라 그룹을 나눴대요. 연구 결과는 놀라웠어요.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의사들은 전반적인 수술 정확도가 15% 더 높았고 특히 미세혈관 수술같이 정교한 작업에서는 그 차이가 23%까지 벌어졌대요. 더 재미있는 건 팔로업 실험이에요. 재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서양 출신 의사들에게 6개월간 젓가락 훈련을 시켰더니 미세수술 능력이 평균 12% 향상됐대요. 특히 손떨림이 40% 감소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연구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실습 과정에 젓가락 훈련을 정식 커리큘럼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병원에서도 레지던트들이 점심시간에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대회를 한다니까요. 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그게 단순한 장난이 아닌 거죠. 이 이야기를 소피아의 아버지 매튜에게 했더니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맞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늘 젓가락 잡는 법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전 그저 한국 문화를 배우라고 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소피아의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혹시 옛날 젓가락 훈련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소피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어요. 옛날 궁중에서는 공주들의 예법 교육에 젓가락 훈련이 필수였대요. 쌀알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슬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실을 젓가락으로 묶는 연습까지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콩부터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콩은 크기가 적당하고 미끄럽지 않아서 좋지. 그 다음은 팥, 그리고 쌀. 점점 작은 걸로 가는 거야. 재원이 제공한 의학적 데이터와 할머니의 전통적인 방법을 결합해서 저는 소피아만의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의학과 전통 문화의 만남. 어쩌면 이것이 소피아의 예술적 재능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토요일 아침 할머니의 집은 맛있는 송편 냄새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소피아의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죠. 할머니께서 준비하신 건 3가지였어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젓가락, 작은 레고 블록들, 그리고 따뜻한 송편이었답니다. 우리나라 쇠젓가락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란다. 가볍고 미끄럽지 않아서 손 운동하기에 최고지. 할머니가 말씀하시며 젓가락을 건네주셨어요. 소피아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죠. 손가락에 아직 통증이 있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조금씩 움직여보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큰 레고
블록 하나를 집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블록은 크기도 적당하고 모서리가 있어서 잡기 좋았지만 손가락의 통증 때문에 떨어뜨리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내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다들 이랬단다. 이제 송편 먹으면서 쉬었다 하자.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재활 운동은 점점 재미있는 게임이 되어갔죠. 콩 옮기기 대회를 열어서 누가 가장 빨리 옮기나 시합도 했어요. 엄마는 늘 꼴찌였지만 아빠는 의외로 실력자였죠. 역시 외과 의사야. 라며 다들 웃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피아의 손가락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작은 블록도 떨어뜨리지 않고 옮길 수 있었고 블록을 쌓아 작은 탑도 만들 수 있게 됐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젓가락을 쓰는 손이 아닌 다른 손가락들의 힘도 함께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재원 박사가 말했어요. 젓가락 사용이 손 전체의 신경망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마치 피아노를 칠 때처럼요. 저는 매일 소피아의 손 움직임을 기록하고 분석했어요. 이걸로 새로운 논문도 쓸 수 있을 것 같았죠. 재활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머니와 소피아가 나누는 이야기였어요. 송편을 빚으면서 할머니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때는 먹을 것도 부족했는데 할머니가 명절이면 꼭 송편을 만드셨어. 그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단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그 속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죠. 와, 할머니 정말 예쁘셨어요.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기뻐하셨죠. 2달째가 되자 소피아는 젓가락으로 동전도 집을 수 있게 됐어요. 연필도 젓가락으로 집어 필통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손동작이 섬세해졌죠. 이제 젓가락질이 완전 프로가 됐네. 미술학원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섬세한 손동작이면 붓터치도 더 정교해질 거야. 소피아의 눈에서 오랜만에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3달째, 소피아는 드디어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놀랍게도 이전보다 더 섬세한 터치가 가능해졌죠. 젓가락 덕분에 손가락 각각의 힘 조절을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이모. 미술학원에서는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의 손동작이 전보다 더 섬세해졌대. 한국 젓가락으로 재활 운동을 했다면서. 처음에는 그저 작은 이야기였는데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특히 BTS의 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멤버들이 미국 토크쇼에서 피자, 햄버거, 심지어 타코까지 젓가락으로 먹는 모습이 바이럴 영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냐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죠. 그러자 소피아의 재활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미술학원 친구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죠. 소피아, 진짜 젓가락으로 연필도 집을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배웠어? 소피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됐어요. 손을 다쳤을 때의 두려움, 할머니와 함께 시작한 젓가락 연습, 그리고 손동작이 점점 좋아지면서 느낀 희망까지. 친구들은 소피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래? 미술학원 친구들이 제안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함께 연습하기 시작했죠. 소피아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가르쳐줬어요. 큰 블록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은 것들로 연습하는 방법을요. 놀라웠던 건 이게 단순한 젓가락 연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친구들은 자기네 젓가락으로 국수 먹는 법을 알려주었고, 일본 친구들은 젓가락으로 초밥 먹는 예절을 설명해 주었죠. SNS에 올린 연습 영상들이 점점 화제가 되면서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해시태그 젓가락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겼고,
젓가락으로 다양한 물건을 집어 옮기는 챌린지가 시작됐죠. 심지어 교내 신문에서도 소피아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 젓가락의 과학적 우수성 예술가의 섬세한 손동작을 되찾아준 문화적 도구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제가 연구했던 의학적 데이터도 함께 실렸죠. 기사는 금세 지역 신문으로도 퍼져나갔어요. 더 놀라운 건 교내 분위기의 변화였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오히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학교는 문화 교류의 달을 정하고 다양한 나라의 젓가락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메이가 소피아에게 다가온 거예요. 너 젓가락 진짜 잘 쓴다며. 메이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관심이 묻어났어요. 우리 할머니가 항상 내 젓가락질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혹시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어? 학교 식당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죠. 소피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가르쳐 줄게. 근데 처음엔 좀 어려울 거야. 그렇게 시작된 젓가락 클럽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국, 중국, 일본. 다양한 나라의 젓가락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는 공간이 된 거죠. 문화의 차이가 만든 상처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소피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멘토가 됐어요. 손을 다쳤을 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미술학원에서도 소피아의 작품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더 섬세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터치, 문화적 깊이가 느껴지는 표현 같은 평가들이었죠. 소피아는 이제 한국 전통 미술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먹그림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제게도 특별한 변화가 있었어요. 문화적 도구를 활용한 손 재활 치료라는 주제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소피아의 사례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적 도구들이 가진 치유적 가치를 연구하고 있답니다. 가끔 연구실 창 밖을 보면 교정에서 젓가락 연습을 하는 아이들이 보여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상처는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문화의 차이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소피아와 그의 가족이 젓가락을 통해 겪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손을 다쳐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돼요. 절망에 빠졌던 소피아가 할머니의 젓가락 훈련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전통 문화인 젓가락이 현대 의학적으로도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소피아가 더 섬세한 손동작을 되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감동적이었죠. 이제는 젓가락 클럽을 만들어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고 한국 전통 미술까지 공부하는 자신감 넘치는 예술가로 성장한 소피아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도 젓가락질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